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 얘기 좀 해보죠. 네. 오늘 국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인 재판에 진짜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이것도 좀 슬픈 건데. 네, 좀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제1야당 대표의 파급력이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이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도래했을 때 오늘 재판이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제 예측을 말씀드리면 저는 1심 유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2심 재판부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1심 재판부에서 관련된 판결을 만들어둔 상황에서 이것을 새로운 사실관계 없이 뒤집기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혐의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문기 씨 관련된 거는 모호한 부분들은 다 그냥 무죄를 줘버리고 오히려 백현동 부분에 집중적으로 유죄 그 이유를 많이 밝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빼박입니다. 예. 방송까지 나와서 판넬까지 들고 거기에 설명을 해가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그리고 실제로 1심에 그 증인 출석했던 그런 그 성남시 관계자들도 국토부가 협박한 적 없다라고 또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백현동 사업은 그 부정한 사업이었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끝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관련 증거들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시 이제 그 경기도지사이면서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 막대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거.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면 대체 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 이게 아니면 뭐가 허위사실 유포죄냐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약간 이런 허위사실 공표죄로 국민들을 기망을 해서 결론적으로 0.73%까지 이 격차를 좁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한 방식으로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그 사실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잘못에 대한 경종을 좀 울려서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발언 하나가 당사를 팔아도 못 갚을 그런 빚을 만들 수가 있다. 434억 원. 이런 좀 확실한 전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워낙 오래됐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 그리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발언이 이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2심까지 633이니까 9개월 그러니까 270일 안에 선고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909일이 됐습니다. 909일까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세요. 그 재판부의 성향 같은 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재판부가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특정 연구에 가입해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모든 거를 대비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일단 저도 우리 방송에서 한 두어 번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하는 좀 시각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어제 공지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재판에 대해서 설명 자료가 없다. 별도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약간 뭐랄까 설명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고 아니면 또 반대의 시각으로는 이거 원래 1심하고 똑같으면 설명 자료 안 낸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저도 알아보니까 아까 한쪽에서는 원래 통상 관례적으로 1심 재판과 같은 결정이 유지가 될 때는 굳이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해석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또 저희 당의 변호사님들께 또 자문을 또 구해 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 이게 인과성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게 대등재판부기 때문에 아직 판결문이 완성되지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이라서 아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래왔다라고 하면 저희는 좀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또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희망찬 기대를 좀 품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재판부를 말씀하셨는데 재판 담당 주심이 바로 최은정 판사입니다. 최은정 판사가 과연 누구를 롤 모델로 삼을 거냐 이게 이제 오늘 판결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롤 모델. 그 롤 모델이 지기현이냐 또는 허준서냐. 허준서 아시죠?
허준서가 누구냐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김성훈 처장과 이 기각을 내린 예. 바로 그 판사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면은 이 최은정 판사가 정계선 재판관을 롤 모델로 삼을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지만 그건 모두 다 어떤 성향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팩트다. 팩트 폭격에 대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문기, 예. 또 하나는 국토부예요. 그런데 예. 국토부 공문,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죠. 공문을 직접 보세요. 공개가 됐죠. 예. 그 공문에서 어디에 협박의 내용이 있고 어디에 용도 상향의 내용이 있고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판사가 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내용에 협박스러운 문장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좀 걸리는데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오죽했으면 다 보여줬잖아요. 성남시 공무원에게 국토부 공무원에게 다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이런 유사한 공문을 다른 데도 많이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방 이전을 해야 되니까. 예. 아무도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설명을 들어서 없던 문장에 협박을 집어넣어서 이건 너무나 엄청난 공포심이 느껴지고 이 공문을 읽는 순간 소설할 책에 놀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안 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 조문 이전에 팩트라는 사실은 불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공문에 저는 공문을 봤어요. 용도 상향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예. 옹벽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없죠. 옹벽. 예. 그다음에 이 개발 논란 알다시피 이 개발 논란인 백현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알죠. 그 김인섭 씨 자체도 일단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용도 변경건으로 지금 징역 5년 확정됐어요. 김인섭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논란까지도 있어요. 예. 두 번째, 김문기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뭐냐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도 오케이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행위, 이 골프 사진을 놓고서 그래? 그럼 골프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골프 쳤잖아요. 자, 저는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배종찬 소장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동재를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보십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팩트를 놓고서 와닿네. 예. 이 팩트를 이동재를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른다고 할 수 있죠. 몰라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몰라요. 예. 그런데 예.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예. 이렇게 방송을 안 찍고서. 예.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예. 다른 거 없고 그 팩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예.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이건 팩트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선고가 오후 2시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헌재가 일부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재명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예. 근데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은 것이 저희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스코어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미 결정문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회람까지 끝났는데 선고 일자만 안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관이 됐건 누가 됐건 뭐 이렇게 좀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빌미를 헌재가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평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평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예측컨대 이 평결까지 갈 수 있는 이 주제의 주도권은 문영배 소장 대행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 대행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평결을 하면 인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차일피일 평의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가진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고요. 그렇다라 그러면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를 할 여건조차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뭐 어떤 방식이 됐건 헬프를 쳤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흔적 재판관 임명해서 6표를 몰아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마흔적 재판관 임명되니까 갑자기 변론 재개한다 그러고 변론 갱신해가지고 2주 동안 또 지지부진한 얘기를 또 다시 하고 갑자기 6표를 만들어서 6대3 결론이 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만에 하나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윤 대통령 선고에는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라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본의 아니게 이재명 그 선고를 먼저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딱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이미 돌아온 상태였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근 몇 달 동안 사법부가 얼마나 정파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정치 공학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윤 대통령 관련된 어떤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문영배 소장 대행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상황을 그 의도할 그런 능력도 없고 지금 여건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인용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1, 2주 동안 보십시오. 선고가 예상하는 날짜에 안 되니까 민주당이 여지껏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내는데도 단 한마디 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지금 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선고해라, 파면하라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장애 집회하고 천막당사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선고가 내려져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미 선고가 내려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이었다면 만약입니다. 만약 그러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늘 최은정 판사가 유죄 내리기 쉽겠어요? 엄청 부담이 되죠. 그렇죠. 지금 유력 대선 후보 25일 날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얼마 앞서고 있어요. 이런데 유죄 선고 내리기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형사재판에 부담 없이 선고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걸 막 기대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버릴게요. 자, 왜 선고를 못 내리냐? 만장일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이 인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던 재판관들의 뜻대로 안 먹히는 거예요. 틀어졌어 지금 여론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것이고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를 보면은 지금 각하를 내린 두 사람은 조한창, 정영식은 대통령 선고에도 인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절차부터 지금 문제를 삼고 있죠. 그러면 빼박 인용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계선입니다. 그러면 5명이 기각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5명이 다 윤석열 대통령 인용을 선택을 해줘야 인용이 되는 거예요. 정계선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복형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김복형 재판관 아니 제가 뭐 일부 찌라시에서 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한덕수 선고 때도 정계선이 처음에 아니었다가 인용으로 돌아서니까 빡친 조한창, 정영식이 우리 할 말 해버리자 각하로 가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에 뭐 설이 돌아요. 저는 그 설을 떠나서 근데 팩트는 뭐냐면 판결문이에요. 저는 판결문을 읽어야 돼요. 김복형, 정계선 정반대예요. 완전.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같은 시각으로 간다는 것은 정계선, 김복형 다 인용해야 되는데 같은 시각으로 못 가면 그러면 정계선, 김복형 다 기각입니까? 못 가요. 그럼 두 사람이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계선이 인용을 선택하면 저 이동재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김복형은 기각을 선택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 기각이 3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많이 그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434억 원 반환 부분. 이거 당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진술서를 재판부에 내는데 선거 보전 비용 부분이 상당히 담겼다고 합니다.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암살 테러를 겪었다. 뭐 이런 것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어떤 큰 선거였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죠. 본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잘못이 크니까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봐달라. 근데 심지어 봐달라는 것도 뭔가 사실 뭔가 이게 형량이 줄어들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조작됐다. 이것은 부적절한 그런 수사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막말로 재판부가 민주당의 그런 자금 사정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댓글 보니까 한마디 빡치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이건 감정에 의해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재판부가 그 개딸 정체성에 빙의한 것이 아니고서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1심 재판부에서 인지의 영역인 모른다. 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애초에 판단 안 했습니다. 무죄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어차피 재판 뒤집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형량이라도 낮춰줘야 되냐라고 하면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 자금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와중에 형량을 낮춰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럼 조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슈 하나 다뤄볼게요. 한덕수 대행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저희가 한덕수 대행 얘기를 했지만 미국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상 외교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외교 채널이 빠르게 정상 가동되고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다시 났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일관된 그런 뭔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기 직전에도 미국에서 한덕수 총리를 공식적인 외교 파트너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직후 그 다음 날에 그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강행을 하면서 그때 환율이 거의 1,490원대까지 치솟았었죠. 그러니까 비상계엄보다도 더 많은 후과가 있었던 그런 탄핵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떤 인정하는 이런 메시지,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덕수 총리 어떤 과거 주미 대사이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통상 전문가로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지금 뭐 관세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대미 현안들이 있는 와중에 한덕수 총리의 어떤 권한과 이런 업무 능력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탄핵으로 민주당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습니다. 거의 이번 탄핵 국면을 뒤집어버린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여론이 약간 5대4 비슷하잖아요. 5대4, 뭐 52대 45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탄핵해야 된다,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번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또 한 번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이게 완전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호준 씨가 얘기했던 정말 내각을 다 갈아버릴 각오로 지금 하고 내각 총탄핵 거의 그런 그 의심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법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다 행정부를 줄탄핵시키고 나면은 국회의장이 대행을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 수장이 행정부 수장을 겸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조문은 법률과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런 막장 그 정치력과 지식을 가지고 이런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럼 박민영 대변인과의 마지막 포인트로 이제 한덕수 대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 외교를 시작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통화를 할 수도 있고 회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국내 정치에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일단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모로 좀 민감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점령군 발언도 했습니다. 점령군 발언도 했고 또 중국의 쎄쎄 발언도 중국 쎄쎄 대만에 쎄쎄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했었는데 미국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는지 또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스탠스는 일관됐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또 보도가 하나 나왔었죠. TV조선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내각 당시에 굉장히 무능한 정부다라고 평가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다라고 트럼프의 주니어가 전달을 해준 것이고요.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미국 국무부가 지속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친중 인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노골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현재 보수 정권의 이런 노선에 미국이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미국이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세력으로부터 어찌 보면은 좀 약간 뭐랄까요, 이 개입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